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 20년 동안 계속 이제 재난 쪽 관련 일을 이제 해왔어요.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회직하고 있었는데요. 네. 저 같은 사람은 계속 구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생명을 구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기후변화 얘기를 했을 때 솔직히 이게 별로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그렇지만은 보통 기후변화 얘기할 때 아직 상징적인 이 사진으로서 이제 북극곰 얘기가 나오는데 불쌍하긴 한데 갈 데가 없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사람들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머릿속에선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상황을 알게 되는 게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차드 호수인데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은 거의 형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근데 또 이게 환경 문제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인종하고 종교 문제가 엮이면서 그때 수단에 다르푸르 내전이라는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망자만 40만 명이 생겼고요. 250만 명의 저희 난민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이쯤 되면은 이거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그냥 내가 다루고 있는 그 분야가 아닌 환경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기제가 된다는 거를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사실상의 결론입니다만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인간 안보의 문제인 겁니다. 안전의 문제인 거고. 아주 가까운 시기에 예를 들면요. 지금 15호 태풍 파사이가 딱 2달 전에 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피해가 버렸는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게 태풍이 일본으로 가버리면은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일본에 좀 동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을 계속 보게 되는데 태풍이 불고 나니까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도시가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전선이 다 넘어져 버리고 전신주 2,000개가 다 부서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도쿄 바로 옆에 있는 치바라는 도시가 한 달간 저렇게 암흑 상태로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전기가 다 복구될 때쯤에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옵니다. 이거는 금년에 발생한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1,000만 명한테 대피 공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풍이 쳤을 때 이틀 동안 1000mm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나가라는 도시의 제방이 지금 가운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기가 뚫려버리면서 전체 시내가 다 잠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리스크라고 해서 매년 세계를 위험하게 하는 위험 요인들을 발표하는데 16, 17, 18, 19년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걸 금년에 발표된 걸 보니까 1, 2, 3위가 모두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거는 유엔의 통계를 보더라도 고르게 계층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고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는 별로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온열성 질환, 그러니까 이제 폭염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48명이었거든요. 48명의 75%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10년 전에 찾아본 자료, 한국 내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저소득층이 훨씬 더 피해가 좀 많았고요. 가장 최근에 생긴 자료들을 보더라도 도시보다 농촌이 더 피해가 있었고 저소득층이 훨씬 더 피해가 있었고 고령자가 훨씬 더 피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이거는 이 거대한 기후변화 문제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제시할 수는 없는데 20년 동안 계속 재난구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공유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좀 개념적인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재난을 바라볼 때 재난 대응에 3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조. 자조라는 건 본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 협조라는 게 있는데 협조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인들, 그러니까 가족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웃이 나를 지켜주고 이런 걸 협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조가 있는데 공조는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인 겁니다. 전화 119에 전화하면은 소방관들이 오고 앰뷸런스도 오고 이런 시스템이 공조인 건데요. 1995년에 고베에서 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에서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이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66.8%가 스스로 살아남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탈출했어요. 네. 그리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28.1%고 우리가 기대하는 국가가 와서 구해준 거는 1.7%밖에 안 됐습니다. 재난 대응의 선진국들은 주로 이제 국가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는데 웬만해서 당신들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로 도우면서 지키는 거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동네에서 그냥 체육관 하나 빌려가지고요. 동네 주인들이 다 모이는 거죠. 거기에 텐트를 치고서 대피소를 똑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실제 대피소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뭐 하냐면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재난안전 훈련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 같이 서로 밥해 먹기도 하고, 서로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얼굴을 익히고 서로 친해짐으로써 실제 재난이 났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을 만드는 게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이 됐고요. 일본의 어느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끼리 마라톤 대회, 우리 마을이 얼마나 좋은 마을인지 알기 위해서 그 코스로만 마라톤 대회고, 마을 지도 만들기도 하고, 고령자들이 많으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예 마을 버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리마켓, 벼룩시장 같은 거 외우는데, 이거 자체가 재난 때문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 하나하나는 재난에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서로 살리는 게 굉장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한 제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다만 20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구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강한 곳은 굉장히 구호가 잘 돼요. 제가 고향이 제주도 대포마을인데요, 서귀포인 대포마을인데, 저는 고향에 가가지고 제가 하는 일을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면 어머니 혼자 계신데 나 재난 닥치면은 다 오셔가지고 다 모셔갈 거예요. 서로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고, 피해 복구하는 거 다 같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대응력이 있는 거죠. 회복력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한 공동체 만드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단순히 옆집 사람하고 얼굴만이라도 하는 거. 정말 재난에 갇혔을 때 우리 아이는 좀 데려다 주세요라고 정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트이는 관계가 필요하고, 정말 잘 된다 그러면은 오늘 모이신 분들이 나름대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쨌든 의식, 공통된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 감정, 요 감각, 지금 느끼시고 있는 같은 공동체에서의 감각,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은 재난에 대해서, 기후재난에 대해서 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